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후반인 여자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 180도로 태도가 달라지셨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남편을 30살 때 처음 만났어요. 어느 금요일 밤에 친구가 전화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지금 본인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랑 술 한잔 마시고 있으니 저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1년 정도 만났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죠. 아무래도 친구가 저를 위로해주려고 술자리에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나지 않았던 저는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친구가 자꾸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절하면 친구가 서운할 것 같아서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술자리로 향했어요. 도착했더니 친구 포함해서 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비어있던 한 남자 옆자리에 앉게 됐죠. 그런데 친구가 옆자리의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에게 얘도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2달 정도 됐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남자가 저에게 남자친구랑 최근에 헤어졌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자가 저에게 동병상련을 느꼈나 봐요. 나이도 동갑인데 친구하자면서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머뭇거리니까 보고 있던 친구가 저에게 좋은 애야, 친하게 지내봐 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 말만 믿고 그 남자에게 연락처를 줬죠. 그 다음부터 그 남자와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전시회 같은 것도 구경하러 다녔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애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감정을 애써 모른 척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친구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던 중 그 친구가 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비슷한 시기에 저를 좋아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 남자는 제 남자친구가 됐습니다. 남자친구랑은 한 2년 정도 연애했어요. 그러다가 청혼을 받고 결혼하게 됐죠. 이렇게만 말하면 제 연애와 결혼이 굉장히 순탄하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저를 탐탁지 않게 보신 것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며느리로 점 찍어놓은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 친구 딸인데 의사래요.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남편이랑 그 여자를 짝지어주기 위해 노력하셨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남편이 계속 거절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고집을 꺾지 않으신 거예요.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된 것도 시어머니 때문이었대요. 시어머니가 그 여자친구를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자기 아들이랑 헤어져 달라고 부탁했다나 봐요.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여자친구가 남편에게 이별을 고한 거고요. 남편은 그런 일을 2번 다시 겪지 않으려고 저와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부모님은 물론 시누이에게도 하지 않았답니다. 만약 알게 되면 시어머니가 또 회방을 놓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시부모님에게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저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오로지 시어머니만 반대하셨죠. 그런데도 남편이 끝까지 저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저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약속 장소로 나가서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애원하듯이 제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줘요. 우리 아들은 결혼할 여자가 따로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한다고 꼭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저에게 원한다면 돈까지 주시겠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정말 헤어져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그런 고민을 친구들에게도 말했는데 하나같이 친구들은 억지로 결혼하면 잘 살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말했어요. 친구들까지 그리 말하니까 헤어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남편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당장 결혼을 허락해주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시누이까지 나서서 시어머니를 설득했고요. 이러다가 아들을 잃게 생겼다고 생각하셨는지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참 웃긴 게 시어머니가 점 찍어놓은 여자도 남편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여자에게는 이미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도 있었고요.
결론을 말하자면 모두가 시어머니의 욕심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련이 남으셨던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진 않으셨지만 저를 은근하게 따돌렸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차라리 대놓고 하는 시집살이가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저 모르게 식사 자리를 가진 적도 여러 번이에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평일에 전화해서 지금 회사 앞이라고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해요. 그러면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식당으로 가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 온 가족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따로 전화해서 그 식당으로 모이게 한 겁니다. 다른 가족들이 왜 저는 없냐고 물어보면 제가 일이 생겨서 나올 수 없다고 했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애초에 저에게 전화도 하지 않으셨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으면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바쁠 거로 생각해서 전화하지 않은 거라고, 자기는 오히려 며느리를 배려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면 저에게 전화하는 걸 깜빡했다고 하시거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부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누가 봐도 제 판박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아빠 유전자는 어디로 갔냐고 말할 정도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희 딸이 남편을 닮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저희 딸을 보고 아들이 아는 며느리를 닮았다고 말하면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얼굴을 몰라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소녀딸이 아들을 닮지 않아서 서운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녀딸이 저를 너무 많이 닮아서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본인 아들을 닮은 거라고 우기신 거죠. 저는 결혼한 후에 시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서 드리고 선물도 자주 사드렸죠.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에 가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운전기사 노릇도 했었습니다.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용돈도 드렸고요. 저는 제가 노력하면 시어머니가 저를 예쁘게 봐주실 거로 생각했어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말처럼 시어머니도 며느리 하기 나름이라고요. 그런데 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제 착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는 좀처럼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 보란듯이 친구에게 전화해서 며느리로 점 찍어놨던 여자의 안부를 물었죠. 그 여자가 이미 시집을 가버렸음에도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서운하지 않을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한 번은 너무 서운해서 시댁 화장실에서 운 적도 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어머니가 너무 그래서 서운하지? 라고 물어보면 괜찮아, 내가 더 잘하면 되지 라고 말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며느리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저를 남편이 많이 챙겨줬지만 남편 못지않게 시누이도 많이 챙겨줬어요. 시어머니가 서운한 행동이나 말씀을 하시면 어김없이 시누이가 저에게 와서 언니가 이해해줘요. 우리 엄마가 속이 좁아서 그래요. 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모르게 시누이가 먹을 것도 많이 챙겨줬죠. 특히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시누이가 정말 많이 사다 줬어요. 딸아이 옷이나 신발들도 선물해줬고요. 친구들은 저에게 그런 시누이가 있는 게 정말 복이라고,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던지라 시누이가 챙겨준 것 이상으로 시누이를 챙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생일 선물로 친구에게 경기도에 있는 어떤 리조트 숙박권을 받게 됐어요. 남편이 숙박권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하길래 제가 그러지 말고 시부모님 모시고 가면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어머니랑 여행 가는 거 괜찮아? 불편하지 않겠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이미 했어요. 어머니가 나랑 여행을 가려고 하실까? 라는 생각도 했고요. 예전에 이미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갈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거절하셨어요. 저랑 여행 가는 것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거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꼭 시어머니랑 같이 여행 가야지 라는 다짐을 했죠. 남편이 주말에 시댁에 가서 조심스럽게 여행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가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라 서운한 감정은 없이 시어머니에게 계속 같이 여행 가자고 애원했죠. 그랬는데도 시어머니가 딱 잘라서 정 가고 싶으면 아버지 모시고 셋이서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보다 못한 시누이가 나도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 가고 싶은데 엄마 같이 가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너 이번에 여행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까지 시누이가 회사 일이 바빠서 여행을 같이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당연히 시누이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시어머니가 물어보니까 시누이가 이번에는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시누이 말에 시어머니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다음날에 같이 여행을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여행 가기 전날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시누이가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만큼 회사 일이 바빴답니다. 그런데도 저를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낸 거예요. 그런 시누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친구들 말대로 제가 전생에 나라는 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누이 덕분에 시부모님과 여행을 갈 수 있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차 2대로 나눠서 갔죠. 한 차는 남편이 운전하고 나머지 차는 시누이가 운전했어요. 막상 여행지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으셨는지 계속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다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느긋하게 쉬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리조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온천이 있다면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온천에 가고 싶으셨는지 시누이에게 너도 같이 갈 거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시어머니 물음에 시누이는 당연히 자신도 갈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언니도 같이 갈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너는 피곤하면 숙소에 있어도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또 은근히 따돌릴 생각이셨던 거죠. 저는 지지 않고 아니요, 저도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별 말씀하지 못하시고 그럼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숙소에서 온천 갈 채비를 마치고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배를 부여잡고 배탈이 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숙소에 있을 테니 다른 식구들끼리 다녀오라고 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그럼 자신도 시누이랑 같이 숙소에 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차에 태우셨습니다. 온천으로 가는 길에 시누이에게서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라는 문자가 오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시누이가 일부러 배탈 난 척 연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온천에 도착해서 남편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탕으로 가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탕으로 갔습니다. 막상 시어머니랑 단둘이 온천에 있으려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일부러 저랑 멀찍이 떨어진 곳에 있는 락커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랑 떨어지게 되면 왠지 온천에 있는 동안 계속 혼자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시어머니 바로 옆에 있는 락커를 선택했죠. 온천에 들어가기 위해 옷을 주섬주섬 벗었어요. 그런데 저를 신경도 쓰지 않고 옷을 벗으시던 어머니가 힐끔거리면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모든 옷을 내려놓는 순간 제 옆구리에 있던 흉터를 보시더라고요. 꽤 큰 흉터여서 그런지 조금 놀란 눈치셨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시고 바로 온천으로 들어가셨죠. 저도 시어머니를 따라 온천으로 들어갔습니다. 온천물에 몸을 담그니까 뜨끈뜨끈한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 옆에서 온천을 즐기고 계셨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 흉터는 어쩌다가 생긴 거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 관해서 물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흉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렸죠. 흉터는 제가 20대 때 생긴 거였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제가 방학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술에 취한 아주머니가 비틀거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횡단보도가 아직 빨간불이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늦은 밤에는 자동차가 더 빨리 달리잖아요. 어떤 자동차가 그렇게 빨리 달리다가 그 아주머니를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하지만 달려오던 속도가 있다 보니까 아주머니를 칠 것 같았어요. 그때 저한테 그런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로 달려가 아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대로 쓰러졌고 아주머니를 붙잡고 있었던 저도 덩달아 쓰러졌죠.
근데 제가 쓰러지면서 인도에 세워져 있었던 리어카에 세게 부딪히면서 옆구리가 찢어지고 말았어요. 자동차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급히 저와 아주머니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죠. 저와 아주머니는 응급실에 갔는데 아주머니는 다행히 이상이 없으셨어요. 저도 찢어진 옆구리 말고는 다른 이상이 없었죠. 저는 응급실에서 옆구리를 꼬맸습니다. 거의 40반을 넘게 꼬맨 것 같아요. 나중에 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린 아주머니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과했죠. 아주머니가 치료 비용을 모두 지불하셨는데 꼭 살이를 하고 싶다면서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아주머니가 계속 연락처를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제 연락처를 적어서 드렸죠. 원래 아주머니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제 번호를 저장하려고 했었는데 넘어지면서 아주머니 휴대전화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종이에다가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갔는데 그 후로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아주머니가 예의상 제 번호를 가져간 거로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렸죠.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뭘 바라고 그런 게 아니어서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평생토록 옆구리에 흉터가 남긴 했지만 아주머니를 구한 것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었죠. 만약 제가 그때 아주머니를 구하지 않았으면 아마 아주 큰 사고가 났었을 거거든요. 제가 그 일을 아주 자세히 시어머니에게 해드렸는데 큰 충격에 빠졌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저는 이제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탕 밖으로 나가시더니 저에게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온천 밖으로 나갔죠. 시어머니는 일단 옷을 입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옷을 입었죠. 그런데 옷을 모두 입은 시어머니가 제 손을 마주 잡으시더니 그 아가씨 바로 너였구나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아주 놀랄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 제가 20대 때 구했던 아주머니가 바로 시어머니랍니다. 그 당시에 시어머니가 동창 모임에 갔다가 학창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 친구분 유언이 자신이 죽으면 가족끼리만 조용히 장례를 진행해달라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친구분 사망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대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속상하고 슬픈 마음에 술을 과하게 드신 날이었고 혼자 집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구한 거고요. 술이 깨고 나서 정신이 돌아온 시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보답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제 연락처를 적어간 거였대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는데 제 연락처를 적은 종이가 없었답니다. 아무래도 집으로 가던 길에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저에게 성의 표시하고 싶었던 시어머니가 저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몹시 놀란 얼굴로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도 너무 놀라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때 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정말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어서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더 큰 보답을 해줬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목욕을 마치고 나온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어요.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시아버지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 당시에 시어머니가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아서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대요. 시아버지는 경찰서에 전화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돌아온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뭘 했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눈물을 보이면서 저랑 있었던 일을 말하셨대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그 아가씨에게 꼭 보답하고 싶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그럴 수가 없다고 하셨답니다. 시부모님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처를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셨어요. 남편 말로는 시부모님이 여름만 되면 저에게 목숨을 빚진 일을 남편이랑 시누이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남편이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해줬는데 시어머니에게 그 말을 듣고 기도했대요. 언젠가 어머니를 구해준 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요.
그래서 하늘이 남편의 기도를 들어준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너에게 내 와이프 목숨을 빚졌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 역시 저한테 이렇게 멋진 여자가 내 아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고요.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누이도 저에게 우리 엄마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모든 가족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시댁으로 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한상 가득 요리를 해놓으셨더군요. 자세히 봤는데 모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제가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날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제부터 살면서 다 갚으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랑 처음으로 단둘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동안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제부터 저에게 정말 잘하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그동안 노력한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막 우니까 시어머니도 눈물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밥을 얻어먹고 나니 서운했던 감정이 모두 날아가는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말씀대로 그날 이후부터 저에게 아주 잘해주셨어요. 남편이랑 시댁에 가면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해놓으셨죠. 그리고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도 선물해주시고요. 나중에 시누이가 질투가 난다고 본인도 껴달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흉터 치료까지 받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내일 갈 곳이 있는데 시간 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된다고 말했더니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다음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시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 성형외과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여긴 어쩐 일로 온 거냐고 물었더니 제 옆구리에 있는 흉터를 치료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한사코 저를 끌고 성형외과로 들어가셨죠. 그 성형외과도 친구분들에게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가 의사선생님에게 제 흉터가 어떻게 하다가 생긴 것인지 설명하셨어요. 시어머니 말을 들은 의사선생님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앞으로 며느리에게 잘하셔야겠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살면서 내내 목숨을 구해준 값을 갚을 거라고 하셨고요. 이후 성형외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워낙 오래된 흉터라서 치료를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치료가 되더라고요. 완벽하게 흉터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80%는 없어졌어요. 그 정도면 진짜 좋은 거죠. 나중에 당연히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TV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에게도 찾아가서 훌륭한 딸을 며느리로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하셨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새침했던 시어머니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셨죠. 현재 저는 시어머니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저는 항상 시어머니에게 일러요. 그럼 시어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남편을 따끔하게 혼내주시거든요. 든든한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도 저와 시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이 놀랍기만 해요. 아무리 세상이 좁다고 하지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나요? 만약 제가 친구가 불렀던 술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아마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혼도 하지 않았을 테고 시어머니도 만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제가 그날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지 않았으면 시어머니를 구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말처럼 우연이 아닌 하늘이 맺어준 인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면서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정말 잘하려고 해요. 최근에는 저희 딸아이에게도 저와 시어머니의 인연에 관해서 말해줬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진짜냐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서 진짜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천사님이 엄마랑 할머니를 만나게 해줬나 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천사님이 그렇게 해준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천사님이 할머니한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엄청난 우연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가족은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인 여자예요. 저희 부부는 20대 초반에 만나서 10년 동안 연애하다가 3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직장에서 만난 사이인데 말하자면 입사 동기죠. 나이도 동갑이고 입사한 시기도 같다 보니까 서로 많이 의지했습니다.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서로에게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아요.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는데 연애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남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진작 눈치챘는데 직장 동료여서 그런지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을 받았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물론 10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그 세월 동안 3번 정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막상 헤어져서 혼자가 되고 보니 서로에게 서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된 거죠. 가족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엄청나게 뭐라고 했죠. 특히 저희 엄마가 가장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어요. 대부분은 아직도 결혼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는 말이었죠. 사실 저희는 10년 동안 연애할 생각은 없었어요. 한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늦춰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검사를 받았더니 뇌출혈이셨고요. 그리고 연애한 지 5년 정도 됐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1년 후에 다시 사업이 괜찮아졌지만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어느새 10년이 된 거예요. 남편을 10년 동안 만나면서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실제로 대놓고 저를 유혹했던 남자도 있었어요. 그때 잠깐 흔들렸지만 곧바로 마음을 잡았습니다. 웃긴 건 그렇게 저를 흔들었던 그 남자는 6개월 후에 선봐서 결혼했어요. 인연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다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남편이 참으로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어서예요. 제 친구들이 다들 네 남자친구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품이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 중에 시어머니가 가장 인성이 좋으셨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저희 부모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진심이 그래요. 시어머니는 인성만 좋으신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진짜 잘하셨어요. 특히 시아버지에게 잘하셨죠.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입원하셨을 때도 시어머니가 24시간 옆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가서 쉬거나 할 수도 있는데 주말에도 병원에 계셨어요. 시아버지가 퇴원하실 때까지 아예 집에 가지 않으셨죠. 가족들이 모두 그럴 필요 없다고 본인들도 병간호 하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네 아버지에겐 내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모두 직접 본인이 하셨습니다. 게다가 살림도 진짜 잘하셨어요. 우선 시어머니는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장을 직접 담그셨어요. 게다가 남편 집에는 항상 5가지 종류의 김치가 있었죠. 그리고 남편 말로는 웬만하면 밖에서 음식을 사 먹지 않았대요. 시어머니가 직접 다 해주셨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직접 해주시는 음식이 훨씬 더 맛있었고요. 그 바람에 남편은 입이 좀 까다로워요. 어렸을 때부터 맛있는 음식만 먹고 자랐는데 그럴 만도 하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요리학원도 다녔어요. 나름대로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 손맛을 따라갈 순 없더라고요. 직접 시어머니에게 요리도 배워봤는데 똑같은 재료로 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항상 시어머니 음식이 더 맛있었어요. 살짝 질투가 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해야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항상 시아버지 옷은 물론 속옷까지 다림질하셨어요.
제가 시집간 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 모습을 보고 살짝 걱정되긴 했습니다. 혹시 나한테도 그렇게 하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앞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시어머니 인품은 몹시 훌륭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 을의 며느리도 그렇게 하길 바랄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힘들다고 하면서 본인이 다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죠. 살림도 잘하지, 요리도 잘하지, 게다가 남편 받들지. 좋아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친구분들이 모두 시아버지를 부러워했습니다. 대놓고 나중에 태어나면 재수씨랑 결혼할 거라고 말하는 친구분도 계셨죠. 시아버지도 그런 말을 들으실 때마다 어깨를 으쓱거리셨어요. 사실 저라도 그래요. 아니, 저는 오히려 더 할지도 몰라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닐걸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도 시누이가 칭찬하는 건 드물잖아요. 그런데 남편 고모님들은 항상 시어머니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에게 오빠가 언니 만나서 사람 된 거야. 그러니까 평생 언니에게 충성해. 라고 말씀하셨죠. 시할머님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시어머니 칭찬을 하셨고요. 저희 집안에서 시어머니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떤 친척분은 나중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동상을 세워주자고 말하기도 했죠. 자연스럽게 그런 시어머니와 비교를 당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도 시어머니를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아버님에게 잘하세요? 라고 솔직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면서 시아버지가 자신의 첫사랑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20대 중반에 처음 만났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대요. 남자들이 말을 걸면 오히려 도망갔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왠지 다른 남자들과 달랐대요. 그래서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한 남자에게만 헌신하는 여자라니 뭔가 멜로드라마의 여주인공 같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시어머니 밥만 따라해도 성공한 인생일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청약에 당첨되어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셔서 시어머니 친구분들을 초대하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와드렸죠. 그럴 때 시부모님에게 점수 따면 좋잖아요. 친구분들이 5명 정도 오셨는데 4분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였고 나머지 1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친구분들이 본격적으로 식사하시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그만 집에 가봐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싸서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서 그런지 바로 집에 갈 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다 가겠다고 했더니 작은 방에 들어가서 눈 좀 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잠깐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났더니 어느새 밤 9시가 넘었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설거지까지 도와드리고 집에 가자 라는 생각으로 방에서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고등학교 친구분이 예전 일을 꺼내시다가 갑자기 너 근데 진짜 성공했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가 성공했다니? 라고 물으니까 웃으시면서 이 정도면 완전 세탁이나 다름없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정색하면서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분이 내가 취했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어난 척하면서 거실로 나갔더니 이미 다른 친구분들은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친구분만 남아 계셨어요. 그 친구분이 돌아갈 준비를 하시길래 이제 가세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덕분에 잘 먹었어요 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친구분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에 시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모두 본인이 하시겠다고 했지만 도와드렸죠. 설거지하는 동안 아까 엿들은 이야기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 그대로 엿들은 거라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경 쓰이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금방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인가 고향으로 내려가신 부모님이 과일을 보내주셨길래
몇 개 가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댁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길에서 시아버지를 보았죠. 시아버지가 어디론가 급하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시아버지를 부르려고 했는데 4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시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나란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흡사 미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여자도 걸어가는 길이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쯤에 그 여자를 또 우연히 시댁 근처에서 봤어요. 뭔가 불안한 듯이 시댁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혹시 길 찾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그 여자가 당황해하면서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골목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남편이랑 시댁에 갔다가 또 그 여자를 봤어요. 이번에는 아예 시댁 아파트 입구 근처를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를 미행한 게 사실이라면 시아버지랑 아는 사이겠지? 라는 생각만 들 뿐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죠.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에게 물어볼까? 라는 고민도 했는데 어쩐지 저에게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말할까도 고민했는데 분명 제가 예민한 거라고 말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답답하더군요. 저에게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칠 수 있는 대나무숲이 필요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놨어요. 친구는 처음엔 네가 괜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아니다. 그런 우연이 겹치는 것도 좀 이상해.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친구에게 우리 아버님이랑 어떤 사이지? 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뻔하지. 만약 진짜 네 시아버지랑 아는 사이면 애인밖에 더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설마 라고 말했지만 어쩐지 그냥 넘길 수 없는 말 같았어요.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바람기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워낙 외향적인 분이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 중에는 당연히 여자도 있었고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중년 여성분이 시아버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모습도 봤고요. 그때 살짝 바람을 의심했는데 진짜 친한 친구분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이미 알고 계셨고요. 하지만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어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분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생각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요. 저는 만약 시댁 근처에서 또 그 여자를 만나게 되면 대놓고 물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자주 시댁에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쯤 못 됐을 때 시댁 근처에서 또다시 그 여자를 보게 됐어요. 저는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실례합니다 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저를 보면서 무슨 일인지 묻더라고요. 저는 여자에게 시아버지 이름을 말하면서 혹시 땡땡땡 씨라고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자가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가명을 말했나? 라는 생각도 잠깐 했죠. 그렇다고 여자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몇 달 전에 그쪽이 미행하는 모습을 우연히 본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알아들었는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는 그런 분 몰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히 도망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붙잡고 제가 그분 며느리예요. 도대체 왜 계속 저희 시댁 근처를 맴도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도 함께 했죠. 그런데도 여자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면서 생사람 잡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후 통첩으로 계속 그렇게 모른 척 시치미를 떼면 바로 경찰을 부를 거라고 했죠. 그러자 여자가 손사래를 치면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혹시 우리 시아버지랑 만나고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오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시아버지를 미행했냐고 다시 물었더니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서 따라갔다가 말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이요? 사실이 뭔데요? 라고 물었더니 선뜻 말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제발 솔직하게 다 말해달라고 했는데 여자가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진실을 말하려고 지금까지 서성거렸는데 막상 말할 수 있게 되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답답했지만 여자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번호를 주면서 언제든 연락달라고 했죠. 나중에 집에 왔을 때 아차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절대로 전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자는 일주일이 넘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대로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아쉬워했죠. 그런데 10일 정도 지났을 때 여자가 저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날짜를 잡고 당일에 약속 장소로 나갔죠. 여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길래 다가가서 진실이 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여자가 크게 심호흡하더니 저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을 꺼내는 거예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여자는 저에게 그럼 땡땡땡씨 며느리 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실례지만 남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했지만 남편 나이를 말하면서 대체 이런 건 왜 묻냐고 했어요. 여자는 혼잣말 하듯이 그럼 저랑 6살 차이가 나는 거네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자에게 그게 중요한 문제냐고 물었더니 본인 의붓동생이 몇 살인지 궁금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서 의붓동생이요? 라고 되물었더니 글쎄 시어머니가 본인 생모랍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럴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래서 여자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혹시 사기꾼이냐는 말까지 했죠.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라고 제발 본인 말을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믿게끔 말하라고 했더니 더 많은 사실을 저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20살 때 아버지에게 생모에 관해 물어본 적이 있었대요. 그 전까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가 성인이 되니까 궁금했던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솔직히 말해주셨는데 생모가 그 여자를 낳자마자 도망갔다고 했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1년 정도 만나던 여자친구였는데 어느 날 임신했다고 말하더래요. 여자친구랑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여자 아버지는 결혼하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 낳고 나서 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동거하면서 지냈는데 여자가 출산하자마자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대요.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찾지 못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여자는 내내 생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러던 중 본인에게 어떤 중년 여자가 찾아와서 생모랑 알고 있는 사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생모 연락처랑 사는 주소까지 알려줬고요. 그래서 생모를 만나보려고 시댁 근처에서 서성거린 거였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시아버지를 알게 되어서 사실을 말하려고 따라간 거고요. 근데 말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왔답니다. 제가 여자에게 도대체 누가 사실을 말해준 거냐고 물었더니 그 중년 여자 연락처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제 휴대전화로 그 중년 여자에게 전화해봤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죠. 누구지 생각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시어머니 고등학교 친구분이요. 제가 그 중년 여자에게 제가 누군지 밝히니까 반갑게 인사하면서 무슨 일인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의붓 누나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했더니 당황해하면서 일단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에 친구분을 만나서 의붓 누나에게 정말 시어머니 연락처를 알려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순순히 본인이 맞다고 하면서 그렇게 큰일이 영원히 비밀이 되겠어? 알아도 알게 되는 건데 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왜 그러셨냐고 물었더니 배가 아팠답니다. 어렸을 때 사고치고 아이 버리고 도망간 애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내내 눈꼴 시려웠대요. 그래서 어렵게 사람을 고용해서 시어머니가 예전에 낳은 아이를 찾아냈답니다.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요. 그쯤 되니까 믿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알던 시어머니는 도대체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존경했던 시어머니 모습은 다 가짜 같았고요. 그제야 집들이 때 시어머니랑 친구분이 주고받은 대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분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정말 세탁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엄청난 진실을 알게 됐지만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진실을 말했을 때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받을 충격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친한 친구에게 털어놨더니 친구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결국은 드러날 일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말하고 싶어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주말에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주신다고 하면서요. 차마 시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어서 핑계대고 거절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통화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갈비찜을 먹고 싶었다고 하면서요. 왠지 그런 남편을 보니까 안쓰럽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해주셨더라고요. 그 음식들을 보면서 남편이 죄다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 것들이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누렸던 행복이 다 거짓인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오늘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남편과 제가 현관으로 나가봤는데 남편은 의붓 누나였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진실을 말하려고 온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의붓 누나에게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낳고 버린 딸인 줄은 상상도 못하는 얼굴이었죠. 의붓 누나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땡땡땡 씨 맞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맞는데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저 모르세요? 라고 되묻더라고요. 시어머니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모르는데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의붓 누나가 본인 이름을 말하면서 저 여기 계시는 땡땡땡씨 친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핏기가 하나도 없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라고요. 당연히 시아버지랑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이상한 사람 같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난리였고요. 그때 의붓 누나가 저를 보면서 진짜 제가 이상한 사람 같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시부모님과 남편은 일제히 저를 보았죠. 의붓 누나는 제발 자신을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는 가족들에게 얼마 전에 시어머니 고등학교 때 친구분을 만나서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주저앉으셨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랑 의붓 누나를 번갈아 보았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분이 하는 말씀 다 맞아요. 그렇죠, 어머니?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계셨죠.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당신 뭐야? 뭐라고 말 좀 해봐! 라고 했고 남편은 울먹거리면서 지금 저 여자가 하는 말 다 사실이에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셨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저보고 당장 고등학교 친구분을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다 사실이라고 고백하셨어요. 의붓 누나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아버지에게 들은 것처럼 자신을 낳자마자 도망갔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솔직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때는 너무 어려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무서웠대요. 도저히 자신도 없었고요. 그래서 출산하자마자 도망갔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지방에 내려가서 숨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지내다가 시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고 키우면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대요. 그래서 친딸을 찾고 가족들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가족들에게 헌신한 이유도 죄책감 때문이었답니다. 그때 문득 저에게 시아버지가 첫사랑이라고 말하던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더군요. 결국 의붓 누나가 찾아와 던진 폭탄으로 인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의붓 누나는 진실을 알린 것으로 만족한다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하셨죠. 남편도 저를 데리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말했어요. 그리고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말 못했겠지. 나라도 못했을 것 같아.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이후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남편과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그런 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에 남편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아예 연을 끊고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시다가 시아버지가 미동도 하지 않으시니까 순순히 합의 이혼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혼하자마자 친구분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분은 저에게 전화해서 정말로 시어머니가 처녀 때 딸을 낳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죠. 아무래도 그 고등학교 때 친구분이 퍼뜨리신 것 같아요. 물론 시어머니가 큰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 친구분도 못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분도 그런 식으로 못되게 군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와 이혼하신 후에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을 구해서 혼자 지내고 계세요. 저희 부부에게 따로 연락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가끔씩 택배를 받을 때가 있는데 확인해보면 대부분 반찬들이에요. 저는 그 택배를 누가 보냈는지 알고 있어요. 바로 시어머니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가족들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저에게 대신 반찬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기 대신해서 가족들을 챙겨달라고요. 저는 요즘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시아버지와 남편을 챙기고 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할 순 없어요. 그건 시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아버지는 의욕이 없으세요. 생각이 많으신지 술도 자주 드시고요. 사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제발 가족들이 이 슬픔과 상처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 구독자입니다. 저는 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8살이 많습니다. 나이 차이만 들어도 다들 예상이 되시겠지만 부모님은 물론이고 정말 주변 전체에서 뜯어 말렸던 결혼이었어요. 일단 남자가 나이가 그렇게 많다는 것부터 돈이 많나 또는 사랑이 아닐 것이다 라는 편견이 생기곤 하잖아요. 저 역시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집안이 실제로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이긴 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지만 당시엔 그 사실도 싫었던 기억이 나네요. 나는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데 왜 하필 예비시댁에 돈이 많아서 이런 오해를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걸까 하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모자람 없이 자라왔는데요. 나이 많은 남편과 돈 많은 시댁 때문에 마치 돈 하나 보고 어린 나이에 불쑥 결혼하는 멍청한 여자로 보이는 게 참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와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서둘렀던 이유는 단 하나였죠. 바로 아이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을 적당히 사랑하거나 가벼운 연애 정도로 생각했다면 아이 때문에 결혼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제가 원하는 인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의 미래를 이미 꿈꾸고 있던 상태였고 그 상황이 불쑥 찾아온 아이인지라 놀라움도 잠깐이지 금세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리고 올해 5살이 된 아들. 아들과 둘이서 길을 걸어다니면 아직도 절반 정도는 제가 엄마인 줄 모르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결혼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돈 보고 결혼한 부부는 금방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들 했지만 저는 보란듯이 아직도 남편과 신혼처럼 달콤하게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시댁 식구 때문에요. 제가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딸처럼 손녀처럼 아껴주시던 시부모님 때문은 아니에요. 고부 갈등의 고자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얼마나 친하게 지내냐면 제가 시부모님 앞에서 짓궂은 농담도 툭툭 하는 데다 시자를 빼고 엄마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서스럼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연년생으로 태어난 남동생이 있어요. 강한 인상에
체격도 좋으셔서 첫 인상부터 엄청났던 도련님. 하지만 인상과는 달리 정말 순수하면서도 장난기가 많아서 저랑 잘 맞았죠. 그래서 어디 가면 친남매 소리 들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참 좋아했어요. 도련님이랑도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어색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의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난삼아 8살이나 많은 남편이 있는데 7살 많은 도련님이 뭐가 문제냐? 라고 남편을 놀리며 도련님이랑 같이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시 부모님과도 화목하게 잘 지내는 두 형제. 이 집안의 유일한 고민이 있다면 바로 도련님의 결혼 문제였죠. 시 부모님이 막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꽉 막힌 분들은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렇지만 제 친정 부모님보다도 10살 남짓 나이가 많으신 만큼 아주 개방적이시지는 않으세요. 도련님이 비혼주의시거든요. 아예 이성 친구 자체를 만나지 않겠다는 독신주의랑은 조금 다르게 연애도 하고 동거도 괜찮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이 비혼주의. 이 부분을 시 부모님께서 못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이런 비혼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지도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게다가 다른 젊은이들이 그러는 건 몰라도 자기 아들이 막상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해버리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도련님의 생각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니 저는 중간에서 나름 중재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성인이 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 낳고 애 낳으면 대학 보내야 되고 이런 한 가지 옵션만 있었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다양한 세상인데 도련님도 그중 한 명일 뿐이니 너그러이 지켜봐 주시는 건 어떠냐고 말씀드렸죠. 시 부모님은 저랑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다가도 막상 도련님이랑 대면을 하게 되면 인상부터 찌푸리시거나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도련님은 그 기류를 읽고는 자리를 피하곤 했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화목했던 집안 분위기가 금세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점점 어색해지고 침묵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도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시거나 시댁에 밥 먹으러 오시는 일도 현저하게 줄었죠. 도련님은 시댁 근처의 번화가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침 요즘 제가 체중이 확 불어난 것 같아서 오랜만에 도련님 얼굴도 보고 운동도 할 겸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손에 커피를 들고 활짝 웃으면서 들어가자 운동기구를 정리하고 있던 도련님이 깜짝 놀라 뛰어나오면서 오, 형수, 어쩐 일? 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죠. 저는 웃으면서 요즘 이야기, 운동 계획, 시부모님 근황 등을 이야기해줬어요. 특히나 시댁 얘기를 꺼낼 때는 나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어머님, 아버님이 티는 안 내시려고 하는데 내심 도련님 엄청 궁금해하는 기색이에요. 제가 요새 살이 부쩍 올라서 운동 좀 해야겠다고 했더니 1주 만에 도련님 헬스장 가보라고 하던데 우리 집 바로 앞에 헬스장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도 도련님한테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보고 싶으신가 봐. 제가 슬쩍 떠보듯 시부모님 이야기를 전했지만 도련님은 웃음기 하나 없이 건조하게 대답했죠. 나도 그냥저냥 넘어가고 싶은데 결혼 문제만큼은 확실히 하려고요. 나 진짜 생각 없거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몰라. 나이 차서 물 흐르듯 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언젠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확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없어요. 내가 진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미 결혼했고 다음은 없다는 거 내가 잘 알아요. 저 그때 완전 아차 싶었어요. 도련님한테 잊지 못할 전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이만큼 사랑할 자신이 없으니 어설픈 결혼보다는 자유로운 싱글로 살겠다는 도련님의 의지에 저는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중간에서 어설프게 말을 전달하거나 설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면 굳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대화와 함께 저는 3달치 헬스를 등록했습니다. 도련님이 가족 할인이라며 대폭 서비스도 주더라고요. 처음엔 아예 무료로 해주려고 하길래
그건 아니라며 제가 굳이 3달치 결제를 했는데요. 그럼 3달치만 받고 6달 동안 오라고 하더라고요. 땡 잡았다 싶었죠. 그 뒤로 도련님이랑 저는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매일매일 만나지 않으면 알기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곳에 운동을 다니면서 도련님의 몰랐던 부분들을 하나 알게 되었죠. 일단 운동을 가르칠 때는 말투부터 싹 바뀐다는 점, 그리고 터치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스 트레이너들 수업하는 거 상상해보면 호랑이처럼 돌변하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도련님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완전 나긋하고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무슨 연인 사이의 대화처럼요. 뭐 거기까진 좋은데 터치가 과감하게 들어오니 저는 좀 흠칫 놀라게 되더라고요. 운동 부위나 자세를 가르치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다가도 계속 놀라요. 치골이나 허벅지 이런 부분들을 팍 잡으면서 자세를 교정해주면 솔직히 도련님이 아닌 다른 트레이너 분이라고 해도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무튼 의외였네요. 처음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련히 적응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니었죠. 게다가 저는 형수인이 조금 더 조심해줘도 좋을 텐데 오히려 다른 회원들보다 저에 대한 터치가 좀 더 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는데요. 원래 제가 평소에는 오후 3시쯤에 헬스장에 고정적으로 운동을 가요. 운동 끝나고 아이 픽업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하면 딱 맞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도련님이 낮에 일이 있어서 안 되니 오늘 하루만 저녁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9시쯤에요.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죠. 한창 운동의 습관을 들이고 있던 터라서 웬만하면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저녁 먹은 걸 준비하고 조금 쉬다 보니 9시가 되었고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헬스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통 유리문 안으로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번뜩 오늘 휴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문 앞에 있는 전기 휴무일을 보니 그날이 휴무가 딱 맞는 거였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도련님을 불렀어요. 도련님은 헬스장 한편에서 기구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휴무인데 왜 굳이 오라고 했느냐 물어보니 도련님이 웃으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형수 운동에 물 오른 게 느껴져서 오늘 낮에도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하필 일이 생겨가지고 저녁이라도 오라고 한 거지. 저는 그렇구나 싶으면서도 고마웠죠.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날인데 저 때문에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할애해서 나아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고마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스킨십을 불편해하는데 주변에 사람마저 한 명도 없는 곳에서 도련님과 둘이 있으니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따라 평소보다 더욱 허리 깊숙이 손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는 해보지도 않았던 동작과 자세들을 마구잡이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 하나같이 터치가 너무 과감한 자세들 뿐이었죠. 솔직히 제가 이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넘길 줄 아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련님이란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간 참아왔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그냥 조심스럽게 말했죠. 도련님, 느리게 배워도 좋으니까 터치 없이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도련님이 인상을 확 꾸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형수, 운동 처음 배워요?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가르칠 때 기본적으로 터치가 들어가는 건데 서로 민망해지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기분 나빴어요 지금까지? 무슨 제가 버튼이라도 누른 줄 알았네요. 숨도 안 쉬고 와다다다 쏘아붙이는데 듣는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쩔쩔매며 그런 거면 미안해요 라고 말하며 제가 사과하고 끝내버렸죠. 그런데 그 뒤로도 운동 갈 때마다 터치는 여전했어요. 운동을 가르칠 땐 누구나 다 이렇게 배운다는 도련님. 하지만 결국 머지않아서 선을 넘더라고요. 하루는 제 뒤에 서서 양쪽 어깨를 꽉 잡고 동작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회원들한테는 안 들리게 제 귀에만 대고 이런 망측한 말을 하는 겁니다. 형수, 기분 좋죠? 기분 좋다고 말해봐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반사적으로 어깨를 누르고 있던
도련님의 팔을 획 뿌리쳤죠. 그러고는 방금 뭐라고 했냐고 벌떡 일어서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도련님이 갑자기 주변에 있던 회원들을 막 의식하더니 저들을 데려 고함을 치는 겁니다. 아니 저번부터 진짜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오바야 진짜. 무슨 말만 하면 희롱이라도 당한 것처럼 유난을 떠니 내가 뭘 가르쳐주질 못하겠네. 이러고는 갑자기 씩씩거리며 헬스장 구석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죠. 아니 운동 가르쳐주면서 기분 좋냐는 소리를 그렇게 징그럽게 할 일이 있나요? 말투에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제 귀에다 대고 얼굴에 바싹 대고 그런 말을 움쪼리는데 누가 유쾌하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며 제 눈치를 보고 저는 빨개진 얼굴로 집에 돌아왔죠. 제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남매처럼 지냈던 도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듯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겁니다. 시종일관 제 이야기를 굳은 표정으로 듣길래 도련님의 행각에 본인도 기분이 나빠진 건가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 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저더러 하는 말이 아니 당신 헬스장에서 뭐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주변에 소문이 이상하게 나?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물으니 방금 통화한 사람이 도련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무슨 통화를 했길래 나를 그런 식으로 이상한 사람처럼 만드냐고 되물었죠. 남편의 말은 그야말로 어이없음 그 자체였습니다. 도련님이 방금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는 이제껏 말하지 않고 참으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털어놔야겠다고 했대요. 제가 헬스장에 갈 때마다 본인은 물론이고 헬스장에 있는 남자들 모두에게 추근듯 거렸다며 야시시한 운동복을 입고 와서는 하라는 운동은 안 하고 남자들한테 말이나 걸고 다닌답니다. 게다가 자기가 운동을 가르쳐줄 때는 자꾸 은밀한 이야기로 해서 자기가 민망했대요. 그런데 그런 저의 행각이 점점 헬스장 내부에 소문이 퍼져서 헬스장 관장인 자기가 얼굴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워졌다고 했더라고요. 저는 듣는 내내 입이 턱까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게 웬 소설인가요? 전 헬스장 가면 거기에 빛이 되어 있는 반팔, 반바지밖에 안 입어요. 그리고 이제껏 헬스장 다니면서 도련님 외에 그 어떤 누구와도 대화 한마디 나눈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잔뜩 흥분해서 해명을 해도 남편은 이미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감이 딱 왔죠. 도련님 새끼가 자기 입장 챙기려고 미리 남편에게 술을 써놨다는 걸요. 저는 황당해서 잠도 안 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알겠다고 믿겠다고 말은 하는데 표정이 영 아니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이후로 운동하러 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런 저의 행동이 오히려 도련놈의 말에 더 신빙성을 더해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왜 헬스장에 더 이상 가지 않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같으면 그런 소리를 도련님한테 들었는데 가고 싶겠냐고 물었더니 제 마음은 알겠는데 자기도 혼란스럽답니다. 정말이지 억울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도련놈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그날은 휴무였는데요. 밤마다 운동기구 정비를 하러 헬스장을 찾는다는 걸 알았던 저는 씩씩거리며 그곳으로 향했죠. 그리고 도련님은 혼자서 콧노래를 부르며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고 들어가서 그 인간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지금 노래가 나와요?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온 걸 버젓이 봤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흥얼거리던 노래를 이어나가는 도련님. 정말 사이코인 줄 알았죠. 그리고 저에게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는 말이 유 며칠 못 봤다고 어찌나 보고 싶던지 라고 하는 겁니다.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예 저한테 본색을 드러내기로 작정한 모양이었죠.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 몸을 거칠게 잡아 세우고는 헬스장에 있는 거울을 향해 획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귓가에 망측한 말을
또 짓거렸어요. 내가 당신 가르칠 때마다 거울에 비친 당신 몸매 라인 보면서 얼마나 미치는 줄 알아? 바보야, 내가 너 때문에 결혼을 못해. 내가 만지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여자는 너 하나뿐이라고. 저는 순간 속이 메스꺼워졌죠.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어요. 비운의 전 여자친구라도 있어서 결혼하기 싫은 줄 알았던 이 인간. 알고 보니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후부터 줄꽃처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이 헬스장에 제 발로 찾아와서 그 꼴을 당해온 나. 완전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온 셈이었죠. 제가 얼어붙은 채로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 도련님은 제 뺨을 손으로 쓱 쓰다듬으며 추잡한 소리를 계속 짓거려 나갔어요. 솔직히 맘 같아선 니네 확 이혼시켜버리고 싶어. 그리고 너만 데리고 외국이라도 나가버리고 싶다고. 내가 그 마음 참고 사는 게 얼마나 그지 같은 줄 알아? 나도 참는 거야. 참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 자꾸 자극하지 마. 저는 공포에 질려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말 저 말 온갖 욕설을 다 하고 싶은데 단둘이 있는 이 공간에서 저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 순간 문 쪽에서 무언가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열린 유리문 틈으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 계셨죠. 시 부모님 발밑으로는 와장창 깨진 반찬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도련님을 향해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이 새끼! 그 말과 동시에 옆에 계시던 아버님께서 옆에 있던 아령을 움켜쥐시더니 도련님에게 뛰어오기 시작하셨죠. 저는 순간적으로 큰일이 나겠다는 직감에 아버님에게 달려갔어요. 정말 모든 건 찰나였죠. 다행히 아령은 바닥에 떨어졌고 아버님께 뛰어든 저는 바닥으로 철부덕 쓰러졌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고 놀라셔서 괜찮냐고 일으켜 세우시고 도련님은 놀란 눈으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정말이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그리고 상황이 조금이나마 진정되었을 그때 시아버님이 우락부락한 손으로 도련님의 따귀를 때리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다 지 형수한테 이지랄하는 새끼는 처음 본다. 그런 새끼가 내 아들이라니. 지가 떨린다 떨려.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네가 그러고도 네 형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어? 저한테는 협박까지 하면서 온갖 말을 다 하던 도련님. 지 부모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지 고개만 푹 숙이고는 이런 방구도 없었네요. 저는 그 모습이 더욱 치졸해 보여서 역겨웠죠. 그날 새벽 남편 역시 모든 정황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뼈저리게 사과를 했어요. 지 동생이 미친놈인 줄도 모르고 아내인 저를 의심했다며 아내 말보다 동생 말을 더 귀담아 들은 자기를 용서하라며 펑펑 울더라고요. 그 눈물 속에는 평생 믿었던 동생에게 당한 배신감도 들어있겠죠. 저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아무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나에 대해서 완전히 믿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난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떳떳한 아내이자 엄마일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꽉 안아주었고 저희는 한참을 울었네요. 그 후로 의외였던 건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현장을 제대로 들켰어도 피는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며칠 혼내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동생과의 연을 단박에 끊어버렸지만 시 부모님은 그러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금전적인 지원을 모조리 다 회수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양가 부모님 전부 경제적으로 여유가 꽤 있으시잖아요. 도련님의 헬스장은 사실 권리금부터 운동기구 대여, 구매 하나하나까지 전부 시댁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도련놈이 그 나이 먹도록 자기 돈을 못 모으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거의 10년 넘게 회사 생활로 모은 돈을 주식으로 다 날렸기 때문인데요. 그 사실을 다 알고 나니 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자기 부모 앞에서는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한 건지요. 전 그냥 그게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돈줄이 달렸으니 더 했겠다 싶더라고요. 참 인간 말종이죠. 시 부모님께 들어보니 그날 이후로 그 어떤 변명도 연락도 없다가 돈줄 끊긴 당일에
본가를 헐레벌떡 찾아왔대요. 들어오자마자 무릎부터 꿇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안 그래도 적자인데 제발 이러지 말라고 펑펑 울었다네요. 그제서야 부모님께도 사과드리고 원한다면 형수한테도 찾아가서 무릎 꿇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도련님의 태도에 시부모님은 칼같이 돌아서셨죠. 물론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봐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친자식이니까요. 그래도 지금 보이시는 태도만으로도 저는 시부모님이 존경스러웠죠. 거기다 저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껴주시는지까지 온전히 전해져서 감사했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새끼의 근황은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랑 남편이 그놈과의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거든요. 5년이면 강산이 반이나 변할 시간인데 그 긴 시간을 친남매보다 더 친남매처럼 지냈던 도련님이 저런 놈이었다니 아직도 뒤통수가 얼얼한 기분입니다. 사람 참 알다가도 모를 동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서 잊어야겠죠.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두서없이 사연을 보내는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는 과거에 두려고 해요. 내일부턴 그 새끼 떠올리는 것 자체를 시간 낭비라고 치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의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제가 남을 위해서 한 일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제가 준 것만큼 상대에게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오늘 그 일에 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중고등학교를 같은 곳에 다니고 단짝이 되어 졸업 후에도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였죠. 서로 취향도 잘 맞는 건 물론이었고 제가 성적이 떨어져 부모님께 혼나서 힘들 때 그 친구가 진심을 다해 위로해 주었어요. 저 역시 친구의 가정사가 어려워서 제가 위로와 함께 소소한 선물 같은 걸 해줬고요. 친구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대학을 가지 못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을 했고 저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아주 친한 사이였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저도 그 친구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학교 나온 대학 선배와 연애 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친구의 남편은 다리가 안 좋다며 친구와 결혼 후 직장도 그만두고 탱자탱자 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는 친구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도 알고 있고 도박도 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계속 말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임신을 했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친구의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해질 것 같아 어느 날 저는 친구에게 아이를 꼭 낳아야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친구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친구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저는 친구의 집에 자주 찾아갔어요. 친구는 항상 일을 하느라 바빠서 제가 늘 친구 집으로 방문했죠. 그러면 친구는 요새 일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며 재택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얼굴은 갈 때마다 헬쓱해지고 창백해지는 것 같았어요. 친구가 점점 건강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안쓰러웠던 저는 일부러 몸에 좋다는 약을 지어가기도 하고 보양식을 만들어가기도 했네요. 하지만 친구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면서도 삶이 힘든지 표정은 늘 어두워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의 집안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싸움은 부부의 일이니 처음엔 끼어들지 말까 생각하다가 뭔가 깨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자 저는 깜짝 놀라 친구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그냥 부부싸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각해 보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집안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곧 문을 박차고 친구의 남편이 집을 나왔죠. 험하게 문을 열고 씩씩대며 거칠게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일어나서 친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머리가 산발이 된 친구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죠. 집안은 부서진 물건들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요.
저는 황급히 친구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하고 친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친구 눈가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는 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저에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친구를 달래는데 갑자기 친구가 많은 양의 하혈을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구급차를 불렀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따라갔죠. 그리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결과까지 듣고 가겠다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친구의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셔서 저는 두 사람에게 거의 쫓기다시피 병원을 나오게 되었죠. 너무 걱정되어 병원에 계속 있고 싶었지만 친구가 저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친구는 친구인 제 앞에서 혹시 유산을 한다면 무너지게 될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며칠 동안 친구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먼저 연락할 수가 없었죠. 친구의 연락을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건 큰 상처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니 친구는 저에게 유산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차마 친구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알 수가 없더군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친구가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지 다행히 제 바람대로 친구는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친구는 점점 건강을 되찾는 듯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던 때보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변변한 직업 없이 친구 혼자 자취하며 매달 들어가는 돈이 저는 너무 많을 것 같았죠. 친구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 수입이 있어 나라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친구는 혼자 나와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본인 집세와 생활비에 어머니 용돈까지 감당해야 했죠. 저는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또 꾸준히 음식도 가져다 주고 제 옷 쇼핑도 하는 겸 친구 옷도 사서 가져다 줬습니다. 남편이 자기한테보다 더 지극정성이라며 제 친구를 질투할 정도였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친구가 완전히 괜찮아 보일 때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저도 결혼 초기부터 간절히 아이가 생기길 바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생겨 저희 가족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기뻐 바로 친구에게 연락을 해 자랑하고는 아차 싶었죠. 아직 아이를 잃었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매일 연락하고 비밀을 털어놓는 사이라 저도 모르게 기쁜 일을 바로 알리는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친구는 제 말을 듣고 평소 너희 가족이 얼마나 간절히 아이를 원했는지 내가 잘 알지. 정말 너무 잘 됐다. 하고 축하해 주었죠. 저는 본인의 아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일에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앞으로 더 잘해줘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임신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임신 초반부터 유산기가 있었는데 결국 아이를 잃고 말았거든요. 저는 끔찍한 괴로움에 시달리며 밤낮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울다가 그 친구는 아이를 더 오래 품었다가 잃었으니 나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만 저의 유산 사실을 알렸어요. 친구는 제가 유산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희 집으로 달려와 주었죠. 그리고 엉엉 우는 제 옆에서 말없이 저를 안아주고 토닥여 주었는데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친구는 며칠 동안 꾸준히 저를 찾아와 미역국도 끓여주고 기분 전환도 시켜주는 등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사건으로 저는 이 친구가 제 평생의 보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친구가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자연히 친구는 저희 남편하고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이 함께 나쁜 기억을 털어버리자며 집에서 술을 마신 적도 여러 번이었죠. 술이 약한 저는 항상 먼저 취해서 자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친구와 남편 두 사람이 함께 해장국을 끓여서 저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었죠. 평소 집안일을 싫어하는 남편인데 친구가 오는 날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잃었다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제가 기분 전환 삼아 쇼핑을 하다가 친구에게 선물할 옷을 사서 서프라이즈로 친구의 집에 찾아간 날이었어요. 친구 집 벨을 눌렀는데 친구가 답이 없어서 어디 갔나 싶었는데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친구를 부르며 나오라고 말하는데 잠시 후에 친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여냐고 말하며 친구 집에 들어갔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웬만한 가구는 모두 부서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친구는 당황해하며 전 남편이 저지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이혼이 무효라고 말하며 저지른 일이라고요. 그 말에 제가 확실히 이혼을 한 게 아니냐고 물으니 우물쭈물 대답을 하지 못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남편 친구 중에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네 전 남편 소송하자. 라고 말하고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는 화들짝 놀라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를 말리는 듯 하다가 이내 손을 거두더라고요. 그리고 통화 연결음이 들리는데 갑자기 친구 집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원룸이라 화장실이 가까이에 있어서 벨소리가 아주 잘 들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이게 무슨 일이냐며 남편과 친구를 번갈아 쳐다봤죠. 그러자 남편이 진정하라며 저를 테이블 의자에 앉혔고 남편과 친구도 따라 앉았습니다. 저는 그 둘이 앉자 친구에게 먼저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당신이랑 땡땡이가 이 집에 같이 있어? 전 남편이 와서 깽판 치고 간 거라며. 전 남편이 자꾸 찾아오고 협박해서 내가 네 남편 불렀어. 그래서 네 남편이 전 남편 쫓아내줬고. 근데 대체 왜 나를 안 부르고 내 남편을 부른 거야? 나한테는 전 남편이 찾아오고 협박한다는 이야기도 안 했잖아. 너한테는 더 이상 돈 받기 싫었어. 그리고 연약한 여자보다 남자한테 부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당하게 말하는 친구의 모습에 저는 제가 오해했다고 바로 친구의 말을 수긍하게 되었고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로 있다가 우리의 대화가 끝나니 친구가 하는 말이 맞다며 허둥댔죠. 그런데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친구의 전 남편 문제만 해결하면 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네 남편 아이 임신했어. 그리고 이 아이 키울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혼해줘.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충격을 받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친구의 배를 보는데 이미 배가 꽤나 불러 있었고 남편도 깜짝 놀랐는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소리 지르며 하는 말 중에는 임신을 부정하는 내용은 없었죠. 저는 도저히 이 일을 믿고 싶지가 않아서 그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소리치며 저를 부르긴 했지만 따라 나와서 붙잡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차를 타고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머릿속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다시 생각했죠. 도저히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해결을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면 무슨 말을 할지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늦게 조용히 들어오는데 그게 저를 더 상처받게 하더라고요. 늦게까지 그 친구와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귀가한 남편을 불러 식탁에 앉혀놓고 대화를 시작했죠. 언제부터 나 몰래 둘이 바람을 피웠던 거야? 나 속이고 둘이 만나고 있었어? 아니야, 맹세코 실수했어. 우리 집에 술 마시러 왔을 때 너무 취해서 당신인 줄 알고 실수로 그런 거야. 한 번도 밖에서 따로 만난 적 없어. 남편의 이런 거짓말 같은 변명을 들으니 저는 더 이상 대화할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 짓을 한 제 친구와 저, 남편, 셋이 하하호 떠들었던 것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불렀다고 바로 친구의 집에 갔던 남편이 생각나서
저는 도저히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변명은 그만하고 저와 이혼하는 걸 원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절대로 저와 이혼할 수 없다고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저는 그러면 이번 한번 실수한 걸로 칠 테니까 다시는 내 친구 만나지 마. 임신했다는 아이도 바로 지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바로 알겠다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태도에 더 화가 나 뭐 하자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망언을 내뱉는 게 아니겠어요? 이미 생긴 아이를 어쩌겠어. 우리 부모님도 너무 아이를 원하시고 아직 유산했다는 말도 안 했으니까 그 아이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남편의 이 얼토당토 않은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고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이혼하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깜짝 놀라 알았다고 지우겠다고 저를 달랬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마음을 알자 더 이상 남편과 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냉랭한 날들을 보내며 지내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친구가 저에게 사과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친구의 반응은 정말 뻔뻔했죠. 빨리 이혼을 하라며 저에게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친구가 처음 저에게 제 남편과 임신 사실을 밝혔을 때 뻔뻔한 태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친구가 실수했겠거니 하며 용서해줄까 하는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회의감이 들던지요. 저는 그렇게 친구에게 잘해주고 도와줬는데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으며 저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지 물어보기 위해서요. 하지만 친구는 제가 뱃속의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다며 저를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 만나고 싶으면 자기가 출산을 한 후 찾아오라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 씁쓸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대화를 시도해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여느 때처럼 생신 파티할 식당을 예약하고 시부모님에게 연락드리는 걸 보고 제 화가 풀렸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에게 고맙다고 다시 잘 살다고 사근사근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어쨌든 생신날이 되고 시부모님 남편, 시누이까지 모였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즐거워하며 선물을 주고받았죠. 그래서 저도 심호흡을 한 후 준비된 용돈 봉투를 아버님께 건넸어요. 그리고 지금껏 준비했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저 이이랑 이혼할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부모님은 잠시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곧 그게 무슨 말이냐며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시누이도 화가 나서 좋은 자리에서 왜 그런 말을 하냐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요. 남편도 누구 맘대로 이혼이냐며 버럭버럭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죠. 제가 유산해서 우울해하고 있는 동안 이랑 제 친구랑 바람이 났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을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의 대답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자기 체면이 있으니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왜 유산한 것 말 안 했냐고 몸 관리를 얼마나 못했으면 유산을 하느냐고 화를 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더니 곧 시댁도 생각보다 더 경우 없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별일 없을 거라고 말하고 먼저 일어나 나왔어요. 뒤이어 걸려오는 시댁 사람들의 전화는 다 무시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뒤늦게 택시를 타고 저를 쫓아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왜 아버지 생신 때 그런 말을 하냐고요. 저는 남편에게 충동적으로 말을 해서 조금 후회가 되었지만 시댁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말하기 잘했다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남편은 화가 난 듯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정말 이혼할 생각이냐고 다시 물어왔고 저는 당신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이제 아무 미련도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 후로 남편은 계속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이혼을 준비했죠.
남편이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해서 소송까지 준비했어요. 친구가 꾸준히 저에게 폭언 욕설 등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서 증거를 모으긴 쉬웠죠. 남편이 친구에게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서 친구가 저에게 남편을 놔주라고 협박했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저는 이렇게 욕하고 분노하면 아이한테 안 좋을 텐데 하는 미련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을 떠올리는 것보다 친구와 친했던 시간을 떠올리는 게 더 힘들었죠. 저는 남편의 불륜에 대한 소송은 준비하면서도 친구에게 상간녀 소송을 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조금은 예전에 친했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냉랭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친구를 찾아갔죠. 친구는 제가 만나자고 하니 아이에게 해를 입힐까봐 부모님께 맡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해를 끼칠 것 같다며 사람 많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관계를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친구는 냉랭한 표정으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친구는 몇 분째 조용히 음료만 홀짝였죠. 그러다 친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에게 왜 불렀냐고 먼저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저에게 할 말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흥분해서는 저에게 쏘아붙였어요. 난 예전부터 네가 싫었어. 잘 살아서 가난한 나를 동정하는 것도 싫었고 내 기분은 생각도 안 하고 말을 내뱉는 것도 너무 싫었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상간녀 소송을 할 마음을 다 잡았어요. 저는 불륜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가족들도 제 이혼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죠. 시댁 가족과 제 친구는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욕설과 협박을 했어요. 시댁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소송이라도 취하하라고 협박을 했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모든 연락을 다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했죠. 결국 저는 위자료를 받고 남편과 이혼을 했고 남편은 바로 제 친구와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를 바람 피우는 남편과 아들만 고집하는 시댁에서 빠져나오게 해준 은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고요. 친구는 제가 미워하지 않아도 평생 불행하게 살 것 같거든요. 아마 친구는 계속 남을 부러워하고 본인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스스로 불행한 사람을 만들겠죠. 왜 드라마 펜트하우스나 부부의 세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상간녀의 자리는 없다고요. 저는 이번 일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 30대라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자기 개발에 힘써야겠어요. 경력을 쌓는 데 집중하다 보면 자연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